설 연휴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여야 후보들 움직임 더 빨라지고 있죠. TV 토론은 다시 지금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됐던 경기 순회 일정을 취소하고 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 그렇군요.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호남이라는 지역이 전통적인 네. 텃밭 아닙니까? 예. 호남이 흔들리면은 그것은 수도권도 흔들린다. 예. 수도권 내 호남 민심이 흔들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결국 그 뿌리인 호남을 잡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돌다가 갑자기 오늘 광주를 방문한 것도 예. 결국 호남 공략이 수도권 공략이다. 아. 수도권 중도층 공략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오늘 광주 지역 공약 발표와 함께 광주 아파트 공사 붕괴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일하다가 죽지 않은 세상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돈보다 생명 아니겠습니까? 셀 수 없이 고백했던 것처럼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저의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세게 불다가 갑자기 잠잠해졌다가 이쪽에서 불다가 저쪽에서 불다 하는 게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평소에 여론조사 지지율하고 득표율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광주, 전남, 호남이 60%대인데 다른 후보들의 경우는 90%대, 그럼 80% 아니었냐.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대상이 다르다. 거긴 득표율이고 여기는 여론조사 지지율이다. 다른 전 민주당 후보들의 경우도 당시는 60%대였다가 득표율은 80~90%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 호남 지지율 이재명 후보 과거 민주당 후보 지지율보다 낮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바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사실상 득표율과 그리고 대선 전의 지지율은 다르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원래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그리고 그 실제 선거의 득표율은 모수가 다릅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은 예. 1000명 단위로 하는 여론조사를 예. 계산을 했을 때 어느 A 후보가 30%를 받았고 네. 그리고 뭐 태도 유보, 네. 모름 응답이 한 10% 됐다라고 예. 하면은 이제 300명이 지지를 해서 30%가 된 겁니다. 예. 하지만은 실제 투표에서는 그 태도 유보층 10%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 그러면은 900명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33.3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지지율과 득표율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그것을 말한 거라기보다는 네.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 한 50%, 60% 받지만은 예. 실제로 투표를 하면은 호남표가 응집할 거다. 예. 그래서 적어도 뭐 90%까지는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낙관론을 편 겁니다. 호남에서 90%를 얻었다라면은 호남의 지금 유권자 수가 430만 되거든요. 네. 투표율을 한 80% 잡으면은 한 300만 표는 얻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지금 내세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지만은 90%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15% 얻는 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를 넘게 나오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후보의 낙관처럼 그 낙관적으로 흘러갈지는 조금 예, 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말씀 들어보니까 호남을 찾아서 호남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고 내가 호남을 이만큼 믿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 같은데 사실 지지율이라는 게 이재명 후보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반등 계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 국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중도층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도층 중에서
지금 수도권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도층을 공략해야 하게 된다. 예. 그런데 수도권 중도층의 누구냐? 수도권 내 호남 민심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 내 호남 민심을 결집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수도권 내 호남 민심의 대표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를 며칠 전 성남 유세에 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완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 또 하나는 수도권 내 호남 민심의 뿌리인 광주를 방문해서 예. 서울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 접근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중도층 공략 방법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남 지역 방문 역시 중도층 공략의 일환이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시 이제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MBS 조사죠. 예. MBS 그렇습니다. 조사는 이재명 35, 윤석열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지율이 일주일 전하고 거의 지지율 격차는 비슷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하고 별 그렇게 눈에 띄는 차이는 없는 네. 것 같아요. 35대 34.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가 주춤하다. 예. 그리고 하락세로 지난주부터 반전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예. 그 차이가 정도로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요. 어제 여론조사도 잠깐 볼까요? 예.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 35.6, 윤석열 후보가 44% 정도가 되니까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랑 오늘 MBS 여론조사의 차이는 ARS냐 아니면 전화 면접 조사냐 네. 이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전화 면접원이 조사한 조사는 아직까지 두 후보가 박빙으로 예. 나타나는 조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오늘도 또 광주에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상호 의원이 총괄선대본부장에 합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놓고서 586 용태론이 나오고 있는데 586 세대가 총괄선대본부장 하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도 우상호 의원을 그렇게 묵혀두기에는 좀 아까운 인재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이 2012년 선거 당시에는 문재인 캠프에서 공보단장을 했고요. 예. 지난 대선에서는 물론 이제 원내대표 역할을 하면서 공동 선대위원장 역할도 했는데 우상호 의원이 잘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략입니다. 예. 그리고 네. 정세 분석을 아주 뛰어나게 잘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는 현장을 방문하다 보니까 선대본부라든가 선대위원회 내부에서 무게를 잡아주고 또 아주 이기고 있을 때 분위기를 다운시키고 또 예. 지고 있을 때는 위축되지 않도록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이 없다. 그런 반성을 한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우상호 의원이 가장 적임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민주당 내에서는 586 용태론에 대해서 쓴소리하기로 유명한 이상민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배 아픈데 발등에 소독약 바르는 격이다.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민 의원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미스터 쓴소리입니다. 예. 아주 옳은 말을 속 시원하게 잘 하지만은 또 이제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냐라고 예. 하는 아쉬움도 있겠지만은 예. 이상민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민주당의 폐쇄성에서 찾아야 된다. 폐쇄적인 진영 논리에서 찾아야 되지 586 세대가 뭐 기득권이 있다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송영길 대표의 접근 방식으로는 문제 본질을 못 본다라는 예.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폐쇄적인 문화, 폐쇄적인 진보 정치의 진영 논리 이런 것을 탈피하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상민 의원의 이런 분석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 지었는데요.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니까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앞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이 중도층의 표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조국의 강을 건넜다 사과도 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과연 조국의 강을
충분히 건너느냐. 그 율리우스 시저가 루비콘강 건너서 로마로 진격하듯이 네. 확실하게 그렇게 가느냐 의구심을 품고 있는 네. 그 시각들은 아직 분명히 있고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사람이 조국 전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법학을 전문가고 법무장관을 지낸 분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네. 존중한다를 떠나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든가라고 하는 분명한 입장 표현이 있어야지 된다. 예. 그것이 바로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길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오늘 좀 행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정 운영 계획 공약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입니다. 민간에 있는 최고의 인재들, 최고의 지성들, 해외 교포도 가리지 않고 모두 모아 국정 운영에 참여시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초기에 이제 광화문 대통령 이제 시대에 열겠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후보님은 어떻게 다르게 지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나 대통령의 근무 공간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청와대 이전 문제는 마지막에 언급을 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 미국 백악관을 보십시오. 대통령이 근무하는 오발 오피스 주변에 참모들이 쫙 있고 거기서 바로 붙어있는 웨스트 윙에 전문가들이 많이 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지금 비서동에서 그 대통령이 집무실인 본관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게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윤석열 후보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집무실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이 공약을 했었죠. 저도 그때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뭐 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을 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래요?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때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기대를 했던 것이 문재인 당시 후보가 민정수석도 했고 비서실장도 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빗책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안 됐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요번 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했고 윤석열 후보도 비슷한 공약을 했는데 광화문 시대 이것을 한번 후보들이 후보 여야를 떠나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그 머리를 맞대고 결과를 도출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하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그 오늘 낸 것처럼 이렇게 무작정 청와대를 다 내놓는다?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체 불가능한 그런 시설들이 있거든요. 첫 네. 번째는 청와대의 지하 벙커.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를 시스템을 총괄하는 그 예. 시스템입니다. NSC회의가 거기서 열리죠. NSC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한반도 주변 비행기 뜨는 거 내리는 거, 원전이 가동되는 거, 예. 관광 오염, 각종 정보들이 여기 다 수렴이 됩니다. 아.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안 하고 국민에게 다른데 있을 수가 돌려주겠다라고 없을 했는데 겁니다. 실제로 가능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청와대 내에 있는 헬기장입니다. 네. 헬기장 대통령 이동할 때 필요한 헬기장 그거 말고는 주변에 찾을 것이 없거든요. 물론 이제 영빈관 같은 헬기가 경우는 한 대 뜨는 게 아니고 여러 대 뜨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대 뜨고 영빈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대안 시설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또 하나 문제가 청와대 관저를 옮기겠다. 그래서 뭐 삼청동 총리 공간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삼청동 윗길로 쭉 북촌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네. 어느 한 지점에 보면은 총리 공간이 보이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이 보이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장 공간이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한 경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너무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라고 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청와대를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한다. 이 부분을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위험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되면 좋겠다라는 또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 법원이 양자 TV 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 놓고 참 말이 많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방송사만 아니라면 초청된 게 아니라면 양자 토론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사자 토론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무산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도 상당히 양자 토론 민주당이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양자 토론을 한다라면은 TV 방송사가 중계를 하든 안 하든 예. 하여튼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을 진행을 하자라는 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방송사들이 사자 토론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적극적이지 않는 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칫 TV 토론 자체가 선거운동 전에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선관위 주관으로 세 차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죠. 그거는 하게 될 겁니다. 예. 그거는 2월 선거 후보 등록 이후에 예. 2월 중하순부터 3월 초까지 세 차례 진행이 될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윤 후보가 이렇게 양자 토론 고집하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자 토론을 하게 되면은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토론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꺼지기를 바라는 건데 괜히 키워질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예. 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은 대선 후보들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장이거든요. 예. 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받아들이고 피하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조사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10%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 그동안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높이 올라간 것은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층들이 일부 이탈을 해서 간 것이다. 예. 네. 이런 측면들이 하나 있지만은 지금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무당층, 이른바 그 지지 후보 없습니다, 모릅니다, 무응답 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ARS 조사를 보면은 그 층이 한 5% 정도로 줄었고요. 예. 그리고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은 갤럽이 지난주에 보면은 한 12%, 네. 그리고 오늘 MBS 조사는 한 18% 정도로 태도 유보층이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 25%였거든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미 무당층이 그 후보를 다 정했다. 아니면 나머지는 무당층은 또 투표를 안 할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로서는 이 무당층이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예. 에너지원이 고갈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상승을 이끌기에는 이 무당층이 점점 더 많아지고 더 그 에너지를 빨아야 되는데 고갈돼 가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양상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으로 좀 그런 지지율을 견인을 해보겠다 뭐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안철수 후보 이전에 보면 뭐 MB 아바타, 갑철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기는 토론회를 했잖아요. 덕봉 케이스는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거의 유일한 방법이 TV 토론을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 변화, 예. 본인의 능력을 과시할 수 이렇게 심어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예. 하지만 안철수 후보 지난 대선 과정에서 TV 토론 과정에서 초딩생처럼 졸라댄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최근 방송 인터뷰를 하는 걸 쭉 보니까 예. 안철수 후보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좀 믿음직스러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이미지 변화를 예. 많이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단점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 그런 느낌들은 네. 좀 변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